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을 크랙다운 해보신 적이 그러니까 분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경기에 대한 예측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는 10개의 지표들을 각각의 가중치를 두어서 조합한 형태, 요게 바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고 그중에서 10개의 지표 중에서 10% 이상의 비중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3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 지표예요. 뭐 M2 중가율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지표들이 전체 경기 선행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늘 어디를 주시해요? 페드를 주시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MC 회의를 주시를 하고 회의록을 주시하고 또 그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면 결국은 이 통화량이라든지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주로 유동성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쪽을 계속 주시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중요한 것들이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낸 편지 409편에서 410편까지 이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해를 해버렸어요. 이건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고 이런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고 라고 이제 잘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양적거나 이전의 시대, 뭐 지금 4, 5년 전밖에 안 된 거예요. 4, 5년 이전의 시대까지는 그거 같은 그 구경제라고 그러고 그 이유를 신경제라고 그러는데 구경제에서는 다 잘 맞았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한대 유동성이 있는 소위 신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무용지물화되거나 아니면 그 능력치가 크게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 금리 스프레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아주 쉬운 금리 스프레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2년물과 10년물을 보는데요. 단기채의 금리와 장기채의 금리를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걸 스프레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서는 장기채는 아무래도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부분이 감안돼서 조금 더 금리를 더 쳐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년물보다는 10년물이 더 위험하잖아요. 10년 안에 부도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2년물, 10년물을 가지고 따지는데 10년물이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정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점점 좁혀지는 걸 요걸 스프레드가 눕는다고 그래서 플래트닝이라고 우리는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점점 서는 것, 중재,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 스프레드가 서는 것, 이걸 갖다가 스티프해진다 혹은 스티프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점점 눕는 모습이 나오면 소위 그 플래트닝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 경기가 조만간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스티프해지게 되면 점점 금리가 스프레드가 서게 되면 아,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난 양적완화 이후로 지금까지 점점 금리 스프레드는 떨어지는 쪽에 있었죠.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중립금리는 2.75%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연준 의원들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는 장기 금리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항상 조그마한 게 문제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시장에 있는 투자자가 이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눕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경기가 앞으로 위축될 것이 하고 한 4, 5년 전에 주가를 다 팔아버렸다면,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면 정말 지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는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적도 있어요. 역전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 주 미국 시장은 2차례나 역사적 신고가를 밟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전혀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체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날 이미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게 금리였지 않습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시대, 구경제에서는 정말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고삐였어요. 그리고 금리가 시장에 늘 동행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그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킹,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행위는 뭘까요? 이건 엑셀레터를 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조달 코스트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스테이지에서는 결국 경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주가도 늘 오르는 쪽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쪽에 있다면 경기도 위축되는 쪽이 있고 주가도 늘 내려섰어요. 그래서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거두절미하고 연준에서 최초로 금리를 내리는 첫 시기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빨리 찝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구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 이후의 신경제 시대입니다. 무한정의 유동성이 시장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요만큼의 GDP 규모에 이렇게 10개의 돈이 있었다고 해보죠.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얘가 빌려갔어요. 얘도 빌려갔어요. 얘도 빌려갔어요. 이러다 보면 점점 시장에 남아있는 돈들은 작아질수록 얘들의 인기가 있어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인기가 더 높아지겠죠. 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쓸 만큼 무조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다 써져도 돈들이 또 다른 10개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한 유동성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유동성이 무한정인 시대에서는 결국은 장기 종목의 돈의 보유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보유하고 있어 봐봐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 왜? 계속 들어오니까 돈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결국은 장기 금리는 제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연준 의원들이 진중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서 굉장히 재미난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경기가 흔들리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 놀라지 마십시오. 연준에서 그나마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패드 워처로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었던 리차드 크라리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똑똑한 사람들 다 교체해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 맞춰서 다 해라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나마 지금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 정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유일한 환경은 아니다. 요걸 갖다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경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버려라라고 제가 책에다 써놨기 때문에 빨리 제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가 무조건 나빠서 내리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단서가 붙어요. 경기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경기 침체는 연준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참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으로 가보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조업 지표는 정말 위력적이었어요.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준에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심리 지표 있죠. 뭐 무슨 연은 지수, 무슨 연은 지수, 뉴욕 언팔 스테이트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그 제조업에 대한 심리 지수에 속합니다. 이것들을 늘 주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요. 이거는 과거에 NAPM 지수라고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걸 갖다 네이팜 지수라고 했었습니다. 네이팜 지수는 여러분 네이팜 뭔지 아시죠? 지옥의 폭탄이에요.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아주 잔혹한 폭탄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네이팜탄인데 오죽이나 하면 네이팜탄에 비유를 했었겠습니까? 실제로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네이팜 지수가 좋게 나오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주가가 마구 오르고 또 안 좋으면 마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들 주시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그닥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유동성 효과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위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생기게 된다. 이 부의 효과에서 1차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게 되고 공장 가동률이 75%를 넘어서게 되면 기업 CEO는 진중하게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설비를 돌리기 위한, 운용하기 위한 고용이 시작이 되고 그 고용이 시작되면 2차 붐 국면이 시작된다. 소위 실적 장세가 바야흐로 시작이 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찝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글귀가 되는 거죠. 요즘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제조업이 이제 거의 쇠락하는 분위기예요. 과거 미국의 대표 기업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뭐 아니면 GM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봤었는데요. 요즘엔 구글,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 뭐 퀄컴 이런 것들을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퀄컴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통신 칩 만드니까 이거 제조업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특허가 13만 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회사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같은 것들은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특허를 하나 냈어요. 조그만 특허를 하나 냈는데 제가 이 특허권을 1조로 받습니다. 좀 뭐 제가 주관적으로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로열티가 높은 고객을 10,000명을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권을 제가 10억을 요구했어요. 난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내가 구축한 특허권,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업권은 자산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너 그 특허 내가 좀 살게. 얼마에 살래? 난 1조 버는데. 1조는 아니고 1,000만 원 줄게. 그래? 그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이제 공정가치, 페어밸류에 들어왔다라고 봐서 그것만큼은 남한테 산 특허권이나 남한테 산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가치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상각까지도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글, 페이스북, 무슨 뭐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대표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퀄컴은 13만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만 개의 특허에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기업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몽땅 다 안 쳐줘요. 기업 자산으로 안 쳐주면. 기업 자산으로 안 쳐주니까 GDP에도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자, GDP에도 영향을 못 주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많아지고 있느냐? 미국 전체 기업 투자의 30%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투자, 기업의 투자가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경기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이게 투자를 한 그런 결과치가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GDP하고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 선행지수도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성 지표, 제조업 지표,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중요했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중요했는데 신경제 이후에는 이게 조금 여려지거나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버리는 게 맞았었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조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금리 스프레드가 위축되거나 혹은 역전될지라도 그것을 경기 위축의 신호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표나 GDP가 몇 분기 이내에 두 분기 정도 위축되면 그걸 갖다 경기 위축으로 보지만 GDP마저도 수분기 이내에 계속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경기 위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